국제해양영화제 제가 올해 프로그래머로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선정한 작품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이제 해양영화제가 기후 변화라든가 바다 쓰레기 또 지속 가능한 바다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던져놓는 작품들 다큐멘터리의 비중이 좀 높았다면 앞으로 이제 바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바다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좀 서사가 있는 극영화와 애니메이션들을 좀 더 많이 포함시키고자 제가 좀 영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이 코다라는 작품을 사실 이제 올해 초에 개봉을 했었고 또 이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상까지 받으면서 영화 팬들에게는 생소한 작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해양영화제에서 좀 상영을 하면서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아주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이분을 국제해양영화제에서 이제 게스트로 모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정말 너무 설레고 기뻤는데요. 여러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대화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재규 감독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저희가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을 해도 될까요, 여러분? 네,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좀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영화를 상영해 주셨는데요. 네, 감독님, 사실 이제 감독님을 모시게 된 게 제가 이제 가끔 감독님께 이제 안부 연락도 드리고 하다가 사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제 최근에 자주 뵙지를 못했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코다라는 작품을 제가 안 그래도 코다를 좀 상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쯤에 감독님이 코다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감독님 한번 부산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린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요. 감독님 일단은 코다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한 요즘 근황 부산은 감독님께도 너무나 친숙한 도시잖아요. 네, 부산과의 인연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부산에서 또 감독님과의 관객과의 대화를 기다리시며 와주신 관객분들께 또 인사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고향이 옆에 있는 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외가가 또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어릴 때부터 방학 때 오면 해운대도 오고 송도도 가고 어릴 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도 생각이 나고 늘 올 때마다 그냥 집에 오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마침 얘기를 하길래 야 잘됐다 그냥 그 덕에 또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왔고요. 요 최근에 제가 1987 보스턴이라는 영화를 아까도 여기 보니까 계속 이제 학교 대학을 보스턴으로 가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완성을 했고 내년쯤에 개봉을 할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코다를 좀 재밌게 보셨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어떤 부분이 감독님께 좀 감동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미덕은 저는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아멜리에를 빼고는 다들 이제 동화 출신의 배우들이시고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지금 두 번째 이제 오늘 봤는데 그냥 가족들이 나와 있으면 기분이 짠해요. 그냥 그 포샷만 있어도 그 존재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특별히 물론 그 속에서도 자기의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계시겠지만 앉아 있는 것 그리고 같이 하고 있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너무너무 그리고 걔네들이 그분들의 눈빛 동작 하나 이런 데서 감정이 너무 크게 울리고 다가와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이 끌어안으면 저는 눈물이 나요.
하여튼 뭐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가장 큰 그 동력과 힘은 결국은 캐스팅 그리고 그 배우님들이 너무 훌륭하게 자기 역할들을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음악도 상당히 조니 미첼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이 참 최근에 봐서는 듣지 못했던 곡들인데 참 그런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사실 코너라는 영화는 미라클밸리에라는 그 프랑스 영화가 원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저는 먼저 봤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리메이크 돼가지고 지금 이것도 이제 애플 TV 플러스 이제 오리지널인데요. 예, 이 작품을 봤을 때 뭐 사실 다른 어떤 장면들은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이 많고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게 이제 그 배경이 달라진 거거든요. 네, 미라클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젖소를 키우는 그 농장의 이야기라면 이 영화는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어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 그 설정을 바꿨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해양영화제에서 얘기해보면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게 이 영화의 스토리텔링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감동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드라마에서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아마 이걸 조금 찾아보시면 수상을 좀 한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각색상을 영국 아카데미에서도 받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에서도 받았고, 각색상을 각본상이 아닌 각색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은 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영화에 각색상을 주었을까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도 미러클을 사실 요 최근에 다시 보게 됐는데 물론 거기에는 시장으로 나가는 아빠 그리고 뭐 농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개개인의 전체적인 캐릭터들은 비슷한데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쪽은 굉장히 생활감이 강하고 그러니까 특히 바다로 설정을 바꾼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아멜리에의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꿈, 희망, 도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다라는 것이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때에 따라서는 평화롭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의 내 생존을 거기에서 하지만 역으로 태풍을 만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절박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다이기 때문에 아마도 각색을 하면서 농장이 주는 그 평온하고 좀 더 뭔가 이렇게 갖춰진 듯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치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바다가 적합하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바꾼 것 같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사실은 전편에서는 그 지금 오빠가 동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막내로 두고 결국은 오빠로 만들었더라고요. 남동생을. 그런 것들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은 제일 어린 친구가 어떻게 보면 소녀 가장 같은 그런 제일 어린 친구가 가족을 그렇게 책임져야 되고 뭔가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지점들을 이렇게 바꾼 거 이런 몇 가지의 주요한 키워드들을 절묘하게 잘 바꿔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훨씬 더 코다가 울림이 좀 컸었거든요. 영화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크게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금 더 이제 치열한 직업 전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훨씬 생동감 있게 좀 바다 파도, 막 물결, 뭐 새벽 시장 이런 것들 통해서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였으면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작품을 초대하고 싶었는데 거기 또 이제 비슷하잖아요. 이 어부들 그리고 이제 시장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활력이 넘치면서도 정말 부지런하게 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직업인데 이 작품에서도 좀 비슷한 느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어,
영화에서 생계를 위해서는 바다로 나가지만 그 루비가 이제 화나거나 할 때 이제 평온을 찾거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제 산 또는 이제 호수 이렇게 보이는 곳으로 가는데 이런 장면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참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도 요즘에 그 헤어질 결심에서 그 산과 바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탕웨이가 하고 두 사람이 이제 박해일 씨랑 이제 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뭔가 그 영화와 전혀 이제 이 영화와 상관없는 맥락에서 자꾸만 또 이렇게 보이게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생계를 위해서 바다로 나가고 이제 또 남자친구랑은 이렇게 산에 가서 약간 산에서 뛰어내리면서 또 이게 뭐라 할까요? 힐링을 하는 자체적으로 약간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공간의 설정이라는 거는 뭐 감독님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감독님?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나리오 쓸 때 많이 고민하는 지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의 캐릭터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인물이 어떤 로케이션에서 자기의 감정과 시간을 표현할 것인가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장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점의 뭐 합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개인적으로 참 건강하고 밝고 좋았던 이유는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데 어떤 누구 하나도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꿀리거나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당당하고 막 섹스도 열심히 하고 막 그리고 뭐 기분 나쁘면 같이 그냥 태클 걸고 싸우고 술집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정말 장애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의 장애가 진정한 장애지 내가 육체가 안고 있는 장애는 정말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을 몸소 실천해주는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일단 좋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가면 계속 애들이 좀 놀리잖아요. 물론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금 이 루비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계속 막내로서 그게 쌓여왔을 것 같아요. 뭔가 자기한테 자기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하지만 그래도 자기 혼자 있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런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공간으로 지금 그 아무도 찾지 않는 조용한 저수지 같은 호수 같은 장소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유일하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짝사랑하고 있는 남자와의 시간도 그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재밌는 게 그 가족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 루비가 소외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솔직하게 그려내준 게 참 이 영화의 또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코다가 결국에 그 농인 가족들 사이에 청인 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나름대로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일반인 그 주류인 것 같지만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엄마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성인이라서 자기 우리 그 농인이길 바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가족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남자친구와 아니면 혼자서 아니면 이제 연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정한 곳이 바로 이제 말씀하신 그 숲과 호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네. 그 대사 너무 좋지 않아요?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서 자기 네가 농인이기를 바란 엄마의 이 마음이 저는 그냥 그 대사 할 때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런 음악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좋은 평가들도 받는 것 같은데 한국도 물론 지금은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아시아권을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나오는 음악 영화들이 조금은 부진한 경향이 있는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건 뭐 여러 가지 우리 영화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고요. 여러분들 뭐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영화 장르 중에서 지금 조금 부족한 것들이 뭐 SF다, 그다음에 판타지다, 그다음에 뮤지컬 또는
음악 영화라고 대변되는 지점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첫 번째는 배우들이 일단은 그만큼의 성향과 그러니까 인지도 플러스 정말 노래를 또 훌륭하게 잘 해야 되는 그런 배우층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헐리우드는 굉장히 여러분들 왜 그 캐스팅 디렉터라는 것이 헐리우드에서는 존재하느냐 하면 배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독들이 일일이 그 다양한 재능을 다 그 개인의 재능들을 캐치할 수 없거든요. 그럴 정도로 배우층이 두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신 있게 캐스팅할 정도의 뭔가 배우층들이 두텁게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우리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르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웅은 올 연말에 나오시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윤재균 감독님의 예. 뮤지컬 영화입니다. 네, 영웅이란 작품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쨌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장르가 한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베드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보스턴 1947이라는 작품이 그 손기정 선수에 대한 영화거든요. 마라토너. 네, 그 작품은 내년에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1947년도에 해방 이후에 저희 나라가 독립정부를 세우기 전에 1947년도에 보스턴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우리 송기정 선수가 감독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서윤복이라는 신인이 선수로서 참여하고 선수 겸 코치로 남성용이라는 그 마라토너가 갑니다. 그 세 남자의 얘기예요. 보스턴 대회에 참가한 세 남자의 얘기. 여러분들 상당히 뭉클한 대신에 국뽕은 아닙니다. 내년에 개봉하게 될 것 같으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